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참담합니다. 예. 뭐라 얘기할 힘도 없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인천시장을 출마하겠다며 안전행정부 장관 사표 낸 유정복이 지난 2월 14일 박근혜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입방정을 떨었다고 합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해마다 10명 이상 사망하는 대행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50년 만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입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거꾸로 바꿔서 안전에 힘을 쓴 결과 그렇게 됐다고 자화자찬한 거죠. 그 사흘 뒤 마우나오션 리조트가 붕괴되면서 신입생 환영에 참석했던 부산의대 학생들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2달 뒤에 여객선이 침몰하는 대형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를 보면서 참담했습니다. 재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언론이 재난보도 기준도 지키지 않고 속보 경쟁에 너없이 뛰어들어 막무가내로 오보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일보 습관 초판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나태하게 여객선 세월호 침몰을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습관 초판에는요, 대형 참사가 날 뻔했다고 마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MBC를 보면요, 구조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보험금으로 돈을 얼마 받을 거라고 돈 얘기를 합니다. KBS 보면은 생존자 구조 소식보다는 대통령 동정을 더 중요하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그야말로 막무가내 언론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런 언론에 대한 반성으로 저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시작한 겁니다. 현재 뉴스케이는 현장에 4명의 뉴스 PD들이 나가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최소한 지켜야 할 보도의 준칙과 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뉴스 PD들이 현장을 누빌 날 그리 멀지 않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주십시오. 그듭 희생자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가가 존재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을 안전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가장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 나라를 만든 기성세대로서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비통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이런 기성세대의 부끄러운 심정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학여행에 나선 고등학생 등 462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오전 전남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300명 가까운 이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물이 들어차고 가라앉기까지 2시간 남짓 동안 벌어진 대참사다. 한밤중도 아닌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생떼 같은 목숨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숨진 넋과 유족들 앞에서 차마 할 말을 찾지 못할 지경이다. 참담한 심정으로 조의를 표한다. 사고 상황을 들어보면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생존자들 말로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고가 난 직후 선박회사 쪽은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배 안이 물에 잠기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빠른 속도로 차오르고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면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고 선실에서 빠져나가기도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아수라장에서 17살 고등학생들이 겪었을 공포와 혼란을 생각하면 가슴이 찔릴 듯합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선실 밖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면 훨씬 많은 승객이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배가 거의 가라앉은 시점에도 배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신속하게 행동했다면 참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아쉬운 대목은 이것 말고도 많다. 사고 현장에는 구명된 목들이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선박회사 쪽이 승객들을 안심시키면서 조직적으로 대피와 구조를 이끈 흔적도 별반 없다. 안전규정과 위난대의 대피 수칙이 제대로 세워지고 작동되지 않은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구명된 목은 원래 배가 침몰했을 때 그 배의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서 배에 필수적으로 달고 다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구명된 목이 오작동을 해가지고 나오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니까 선박회사 측은 아예 그 구명된 목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잠궈 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40개가 넘는 구명된 목 중에서 겨우 한두 개밖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제대로 작동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사고가 나자 선원들이 오히려 더 먼저 승객들보다 대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들고 있습니다. 사고 신고가 접수되니 군과 해경의 선박 그리고 항공기, 민간 어선들이 긴급 투입됐지만 급한 해류 등 여러 사정 때문에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힘듭니다. 실종자 수색이나 선체 인양 대책도 막연합니다. 대형 사고에 대한 대책과 매뉴얼이 있긴 한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 행정안전부를 안전에 치중한다고 이름을 안전행정부까지 바꿔놨는데 이름 바꾼 것 말고는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고 이후 대응도 어설프고 허술했습니다. 정부는 한때 승객 대부분을 구조한 것처럼 발표했다가 뒤늦게 집계착오였다고 밝혀 유족과 국민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건만 사고 대응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들입니다. 어떻게 국민이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고 선박은 정해진 항로로 다니는 6,825톤급 대형 여객선이다. 암초로 인한 사고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운행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선박 관리 부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사고는 정상 항로에서 상당히 벗어난 지점에서 벌어졌다. 또 사고 선박은 건조된 지 20년 된 중고 선박을 사들여 고친 것이라고 한다. 무리한 운행이나 과다한 개조가 침몰 원인이 된 것이 아닌지는 따져봐야 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교통수단 등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1차적인 책무입니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신입생 환영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여러 사망한 사고도 적설 하중 기준을 낮게 정해 놓은 탓이었고 그리고 그 기준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잘못이 있지 않았는지
차차시 살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같은 후진적인 참사의 되풀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저희 뉴스K에서는 지금 현재 4명의 뉴스PD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 매일 TV 뉴스 뉴스K 시간 이외에도 수시로 라디오 뉴스K를 통해서 현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출자하고 여러분들이 매월 내는 사용료로 저희들은 공정하고 그리고 신속 정확한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출자하시는 돈, 여러분이 지금 조합원에 가입하시는 그 정성, 여러분이 지금 1년치, 2년치, 무려 5년치를 선납하는, 사용료를 선납하는 이 정성,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론,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은 CMS 계좌이체로 매월 11,000원 이상의 사용료 납부 신청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서 조합원으로 방금 가입하신 유태기님 감사드리고요. 출자금답이 또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권당이라는 새누리당 꼬락서니를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박근혜 눈치만 봅니다. 옛날 그야말로 봉건 왕조 시대의 대신들이 백성이 아니라 그 왕만을 쳐다보던 그런 시절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경향신문의 사설 여당 의원이 국민 눈치를 봐야지 누구 눈치를 보느냐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지침을 충실히 복창하기 시작했다.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 남재준 국정원장 대신 국정원 2차장을 사퇴시킨 대리경질, 남원장을 재신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요식적 사과 등이 잇따르자 새누리당은 철저히 옹위의 자세로 무장했다. 간첩 증거 조작을 큰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당 지도부는 무작정 남원장 사퇴 불가만을 외친다. 국가정보기관이 최악의 국기문란을 저지르고 조직적인 은폐와 거짓말로 이를 무마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집권 여당으로서 그 심각성에 대한 통렬한 인식과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에 큰 금이 간 사건이라면서도 국정원에 대한 응당한 추궁조차 없다. 최소한 관리와 지휘 감독의 책임이 큰 남원장을 그동안 공로가 많다는 억지 논리로 비호한다. 박 대통령의 재신임 방침이 하달되자 새누리당이 남재준 사수대로 나선 꼴이다. 박근혜가 그냥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남재준이 물러나라고 했던 그런 인간들이 일제히 남재준 사수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참, 새누리당. 그러면서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표달라고 구구를 할 예정인 걸 보면은 이런 기가 막힌 당이 대한민국의 여당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에 표달라고 구구라는 새누리당 인간 예비후보들 보니까 정말 구역질이 확 나더군요.
그것이 설령 정치적 방어라 하더라도 사법 질서를 유린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바로잡아 재발 방지의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일 겁니다. 그건 팽개친 채 오로지 청와대의 경호, 국정원장의 방탄 노릇에 매몰되어 있으니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중진에는 이재호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어떻게 집권당 153명 의원 중에 한 명도 국정원장은 물러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는지,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묻고 싶다고 토로했을까 싶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필두로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이번 간첩 증거 조작에 이르기까지 시종 국정원의 변명을 대신하면서 감싸기와 의혹 듣기에 몰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국정원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큰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도 눈치를 보고 그 눈치를 보는 박근혜 대신해서 국정원을 비호하고 감싼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남재준 국정원이 급기야 사법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증거조작을 벌이고 이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 그런 신뢰의 붕괴에 직면한 것은 새누리당 책임이 큽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에게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정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고장날 경우 민심이 왜곡되고 불통에 따른 대통령의 독선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의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박근혜의 민심과 유리된 인식과 대처는 바로 새누리당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박근혜만 바라보는 종박 여당을 자처하면서 여당 본연의 책무를 몰각한 때문일 겁니다. 예. 지방선거에 국민들에게 표국을 하지 마세요. 박근혜한테 표국을 하세요. 정말 후화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텔로미어라는 게 뭐냐면은 유전자 속에 염색체의 말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의미 없는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텔로미어, 그리스어로 끝인 텔로스와 부분 메로스를 합친 것인데요. 이 텔로미어가 유전자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오랜 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최근 미국 연구팀이 색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소년 40명의 가정환경과 텔로미어 길이를 분석했더니 열악한 가정환경에 스트레스를 겪는 소년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좋은 환경의 소년에 비해서 눈에 띄게 짧았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만성 스트레스가 텔로미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였습니다. 우리의 텔로미어를 더 짧게 만드는 이상한 나라의 자본주의. 한겨레신문 박민희 국제부장의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42살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커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요즘 한창 뜨는 스타다. 그의 책 21세기 자본론은 지난해 말 프랑스에서 출간된 뒤 지난달 미국에서 영어판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리스턴대 교수는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학 책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잇는 이 책, 21세기 자본론, Capital in 21st Century. 맞습니까, 영어로? 예. 이 책은 자본주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현재의 지독한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 300여 년간 세금 자료 등을 분석해 상위 1%가 점점 더 많은 부를 독점하게 되는 심각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특성임을 증명합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적 모순은 자본을 가진 이들의 투자 수익은 소득과 생산 증가율보다 항상 크다는 점입니다. 즉 자본을 가진 인간들은 그 투자 수익이 언제나 소득이나 생산 증가율보다도 항상 크다는 점.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돈으로 돈을 버는 자본가들이 그 자본으로 돈을 버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소수와 그렇지 못한 99% 사이의 불평등은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그의 분석 결과 자본주의 역사에서 1차 대전 무렵부터 1970년대 초까지 약 60년은 예외적으로 덜 불평등한 시기였다.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으로 부자들도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정부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시장 우위의 사회로 돌아가자 불평등은 극심해졌고 현재 세계는 세습 자본주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피케티의 주장이다. 상속받은 자본을 손에 쥔 운 좋은 슈퍼리치들은 부를 독점할 뿐 아니라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낸다. 임금 불평등도 심각해지면서 1970년대 초 이후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상위 1%의 임금은 165%가 올랐고 최상위 0.1%의 임금은 362%가 올랐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더합니다. 슈퍼리치들 운 좋게 아버지를 잘 둔 덕분에 마치 옛날에 아버지를 잘 둔 덕분에 왕이 되었던 그 수많은 왕자들처럼 아버지를 잘 둔 덕분에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그 슈퍼리치들, 그 인간들 결국은 자본주의를 망치는 주범들입니다. 대공황 전야와 같은 현재 위기 상황, 그 해법으로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피케티는 전 세계적인 총자산세를 제안합니다. 토지, 천연자원, 주택, 사무실, 공장, 소프트웨어, 특허, 주식과 채권을 비롯한 금융자산까지 부유층의 자산 전체에 매년 최고 5 내지 10%까지 세금을 부과하자는 겁니다. 아울러 부유층의 소득의 70%까지 누진적 부유세를 물려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피케티는 특히 부유층 자산세는 반드시 전 세계가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산을 조세 햇빛이나 세금이 낮은 것으로 빼돌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피케티가 만약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소리 했다면 종북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종북 빨갱이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가진 자들의 금융자산에 최고 10%까지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유층의 소득의 최고 70%까지 누진적 부유세를 물리지 않는다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멀지 않았어요. 최근 한국에서도 재벌 총수와 임원 등 한국 슈퍼리치들의 연봉이 화제가 됐다. 한 회장님의 연봉 300억 원을 벌려면 올해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을 받는 노동자는 2315년을 죽어라 일해야 한다고 한다. 2005년에서 2010년 가계소득은 1.6배 증가에 그쳤지만 기업소득은 19.1배 급증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는데 노동계는 시급 6,700원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재계는 기업에 타격이 된다며 반대한다. 네, 한 회장님 연봉 300억 원이었죠. 300원을 벌려면은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무려 2,000년 이상을 죽어라고 일만 해도 그 돈 1년치 한 재벌 회장님의 연봉 300억은 벌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노동계는 시급이 6,700원이 돼야 한다고 그러는데 기업은 자기들한테 타격된다고 발뺌을 합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은 결국 국내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결국은 기업에게 타격이 갑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세계화운을 하면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더 임금이 낮은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노동자 임금을 올리고 과도한 불평등을 줄이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됩니다. 이걸 10.1달러, 10,000원 넘게 올리려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세수 부족을 핑계로 복지와 분배의 약속들을 뒤집고 있습니다.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대신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받아내느라 바쁩니다. 서민들이 더 많은 빚을 져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도록 독촉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정권 무너집니다. 1% 슈퍼리치들에 대한 박근혜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들에 대한 중과세,
공상 아닙니다. 이런 불평등이 슈퍼리치들 1%가 갖는 그 부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야기되고 있는 이러한 이 불평등이야말로 더 초현실적인 풍경일 겁니다.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피케티의 주장대로 한국의 슈퍼리치들의 소득과 자산에 높은 세금을 매겨 이 돈을 복지나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지원 등에 쓴다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슈퍼리치들 나중에는 다 뺏기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돈 많은 부자들이나 그리고 그 부자들을 떠받치는 이 정권 각성하고 일대 전환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예,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예, 2년치 선납해 주신 왕싸가지님,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조합원 가입하신 아오조라님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까 가입하신 유태기님과 아오조라님 출자금 납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판사를 속인 검사에게 면죄부를 준 철면피 검찰 한겨레신문 사설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놈 정권은 정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정원 그리고 검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삼위일체로 사탄들입니다. 사탄. 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이문성 검사가 14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줄 전혀 몰랐다는 검사들의 변명을 검찰이 고지고대로 받아준 것이다. 수사의 주재자이자 통제자인 검사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에 놀아났다고 스스로 무능을 인정한 셈이니 검사로서는 최대의 치욕이다. 하지만 이 두 검사의 공판 과정을 보면은 이 두 검사는 국정원에 쏘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판사를 속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이 문서를 전달하기 전 외교 경로를 통해서 문서를 요청했다가 중국 쪽으로부터 발급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그 2달 뒤 국정원이 조작해 만든 기록을 재판부에 내면서 공식적으로 받았다. 공문도 있다라고 이 검사들은 이야기합니다. 문서 발급을 거부당했는데도 마치 대금 요청에 따라서 중국 기관이 정식으로 발급해 준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꾸몄습니다. 판사를 속인 겁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검사가 한 변명은 헷갈렸다. 착각했다가 고작입니다. 이 주둥아리 정말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주둥아리예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재판부를 속였으리라 의심되는 대목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이문성 검사는 지난해 1심 공판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수사지도관으로 근무한 바가 있는 인간입니다.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은 국정원의 간첩 사건 관련 증거와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검찰 송치 전에 자문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국정원과 한 배를 타고 사건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문성 검사,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설사 검사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요, 검사에게 형사사법의 정의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 감독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국정원법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국정원 직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도 막중한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두 검사를 감찰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무 위반 또는 태만 정도로 징계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사안 아닙니다. 검찰은 왜 검찰개혁론이 끊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판사를 속인 검사들, 국정원에게 속임수 당했다며 거짓말하고 있는 이런 판사들을 감싸주는 기소대상에서 제어하는 검찰, 그래서 검찰 항상 욕을 얻어쳐먹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공안검사들 진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남는 시간 동안 오늘 한겨레신문의 한종호 꽃자리 출판사 대표가 쓴 사탄은 사탄일 뿐이다. 아까 제가 사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을 정의한다는 것, 그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간첩 조작 사건을 남재준은 간첩 조작 혐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간첩 조작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간첩 조작이 아니라 간첩 조작 혐의이고 잘못된 관행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라고 부르지 않으면 범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조작을 조작이라고 확실하게 규정해야만이 조작을 징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루살렘을 움켜쥐고 있는 지배 세력을 위선자, 회칠한 무덤,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내건 공약을 지키지 않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저 모습, 무엇이라고 해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 겁니까? 그동안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 세간을 들끓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것도 국무회의에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저 말은 도대체 뭡니까?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작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 하나도 말하지 않는 이런 대통령의 사과가 과연 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호도에 불과한 겁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것은 주도 아래 닥치고 압박이 강해지면 마지못해 말하고 그것도 본질을 계속 비켜나가는 자세에 뭘 얘기합니까? 대통령이나 국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위에 자신들이 서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역천자입니다. 이제 곧 부활절인데요.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패배의 연속이라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뜻이 짓밟히고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을 사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시대 곧 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예비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TV 초보번호로 가입도 하면서 말입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